어머니 치매 등급만 나오면 당장 매달 200씩 꽂히는 거 알지? 어머니는 저기 외국에 제일 싼 요양원에 모시고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쫙 뽑으면 우리 상가 잔금 딱 떨어져. 수술한 허리를 부여잡고 나왔던 새벽,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서랍장엔 저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 보험증권이 수십 장 쌓여 있었죠. 평생 식모 노릇하며 바친 내 집에서 저는 곧 현금으로 바뀔 사냥감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만 쏙 빼놓고 제주도로 여행 간 날 저는 이 집을 반값에 던져버리고 모든 보험의 수익자를 제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축배를 들려던 며느리, 그들이 마주할 지옥 같은 결말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올해로 74이 된 박순이. 제 이름 대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 불린 지 참 오래된 인생입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애써 두드리며 향한 곳은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 주방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30년 넘게 남의 집 가사도우미 일을 하며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산 오롯이 제 명의로 된 집이죠.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 내외와 손녀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존재하는 투명한 그림자 혹은 부르기 쉬운 무급 도우미일 뿐입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계란말이를 정성껏 말고 아들 내외가 먹을 찌개의 간을 맞춥니다. 아침 7시 안방 문이 열리고 며느리 수경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한 채 걸어 나옵니다. 어머니, 오늘 찌개는 국물이 좀 탁하네요. 애들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아, 그리고 오늘 제 방 침구류 싹 다 세탁해서 햇볕에 바짝 말려주세요. 드라이클리닝 맡길까 하다가 어머니가 꼼꼼하게 손빨래 해주시는 게 더 깨끗해서요. 뭐냐? 알겠다. 출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어서 앉아라. 며느리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제 하루 일과는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돌아갑니다. 서운하지 않냐고요? 서운하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내 새끼, 내 핏줄이니까요. 내 한 몸 조금 더 희생해서 우리 가족이 평화롭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어머니들이 살아온 방식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정이자 끊어낼 수 없는 한이었으니까요. 수술 날짜를 잡아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텅 빈 집안에 홀로 남아 며느리의 지시대로 안방 침구리를 걷어냅니다. 묵직한 겨울 이불을 힘겹게 안아 올리다 그만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찌르듯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며 화장대 서랍을 짚었는데 덜컹하며 안쪽 깊은 곳에 잠겨있던 서랍이 열려버렸습니다. 흐트러진 물건들을 대충 정리하려는데 유독 두꺼운 검은색 가죽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금고처럼 애지중지하며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던 파일이었죠. 무언가에 홀린 듯 무심코 그 첫 장을 넘긴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수십 장에 달하는 보험 증권들이었습니다. 무배당 VIP 치매 간병보험,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매월 생활자금 200만 원, 지급, 중증치매 진단비 5천만 원,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장 비싸고 보장 금액이 큰 간병보험들이
종류별로 빼곡히 철해져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약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피보험자, 즉 병들고 다쳐야 하는 사고의 대상자는 74세 박순희, 그리고 이 모든 어마어마한 돈을 타가는 수익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최수경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납입금만 좋기 100만 원은 훌쩍 넘을 무리한 금액들. 순간 며칠 전 며느리가 유독 제 건강을 챙기며 한의원 대신 큰 병원에 가서 MRI며 치매 조기 검사며 싹 다 받아보라고 닥달했던 기억이 등골을 타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제 병력이라는 완벽한 기초 공사를 다지고 있었던 겁니다. 증권의 맨 뒷장을 넘기자 빛바랜 팸플릿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희망 실버 요양센터. 팸플릿을 펼쳐보고 저는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시설 낙후율 1위를 기록한 최하위 등급의 요양원. 면회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철저히 제한된,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는 현대판 고려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화장실을 닦으며 마련한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지않아 두둑한 현금으로 바뀔 아주 잘 기획된 금융 상품이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내어주던 그 따뜻한 영양제 한 알은 저를 가장 저렴한 요양원으로 밀어넣고 제 몸값을 알뜰하게 챙기기 위한 친절한 수면제였던 겁니다. 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그들은 제가 병들어 이 집에서 조용히 치워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 모든 완벽하고 소름 돋는 계획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버렸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연 저는 그들이 짠 각본대로 얌전히 요양원에서 죽어주는 기계가 될까요? 그들의 달콤한 꿈은 오늘 이 시간부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살갗을 찢어내는 칼날보다 더 서늘하고 시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핏줄의 기만적인 민낯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며느리 서랍 속에서 제 목숨값이 매겨진 보험증권을 발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혹사당하던 제 허리는 결국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반긴 건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텅 빈 간이 침대였습니다. 옆 병상 할머니는 수술 내내 온 가족이 밖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더군요. 깨어나자마자 며느리가 떠먹여주는 미음을 드시며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얀 천장만 우두커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진통제 맞으셔서 어지러우실 텐데 혼자 화장실 가시면 위험해요. 아유,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기둥이거든요. 워낙 바빠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 준서의 퇴근 시간은 한참 전에 지났을 무렵이었죠. 입원장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제 낡은 슬리퍼가 유독 처량해 보였습니다. 30년을 식모살이하며 애지중지 키운 아들입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세월이었죠. 병문안 한 번 오지 않는 가족을 향한 서운함.
그래도 그때까진 바빠서 그렇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 안에 어리석고 질긴 정이 아직 숨통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덜 아문 허리에 복대를 차고 혼자 택시를 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퀴퀴한 쓰레기 냄새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일주일치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제가 병원에 누워있던 일주일 동안 이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퇴원하신다는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저기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당장 내일 애들 입을 옷이 없어서요. 세탁기 좀 따로 돌려주실 수 있죠? 수술 부위가 터질 듯 쑤셔왔지만 수경이의 눈엔 제 창백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밀린 집안일을 해치워줄 기계가 고쳐져서 돌아왔다는 안도감뿐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독한 진통제 기운에 몽롱하게 잠이 들었다가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물을 마시러 방문을 살짝 열었을 때 캄캄한 거실 너머로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 상가 자리 보고 왔어. 권리금 조금만 얹어주면 바로 계약 가능하대. 지금이 기회야. 근데 그 큰 돈이 어딨어? 우리 대출도 꽉 찼잖아.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있잖아. 어차피 어머니 이제 허리 저러셔서 집안일도 못하셔. 저번에 내가 팸플릿 보여준 희망 실버 요양센터 기억하지?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셔다 드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요양원은 제가 며느리의 서랍장 깊은 곳에서 보았던 그 최하위 등급의 현대판 고려장이었습니다. 요양원비는 어쩌고 거기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면 어머니는 당신 진짜 바보야? 내가 어머니 이름으로 치매랑 간병 보험 빵빵하게 들어놨잖아.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면 매달 요양비 내고도 돈이 남아. 아파트 대출 받아서 우리 부부 번듯한 카페 사장 되는 거라고. 어머니도 이 좁은 방에 갇혀 계시는 것보다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훨씬 낫지. 하긴 엄마도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편하게 쉬실 때가 되긴 했지. 당신이 똑똑하네. 그렇게 하자. 준서의 마지막 대답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며느리의 치밀한 탐욕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의 비겁한 묵인이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할 거야. 그 달콤하고도 잔인한 합리화. 평생 헌신한 어머니를 시설에 버리고 그 집을 담보로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에 축배를 드는 그들의 모습은 괴물을 닮아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처분하기 좋은 자산이었던 겁니다. 방으로 돌아와 소리 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통곡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조차 말라버렸습니다. 펄펄 끓어오르던 억울함은 어느새 영하의 온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죠. 가족이라는 환상, 자식이라는 맹목적인 기대. 제 안의 모든 미련이 완벽하게 죽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 깊숙한 곳에 쑤셔 박혀있던 낡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텅 빈 캐리어의 지퍼를 여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그 완벽한 계획, 내가 기꺼이 박수 쳐주마. 하지만 그 연극의 결말이 너희들 뜻대로 되진 않을 거다. 어머니라는 무거운 허물을 벗어던진 74 박순이
이제 제 명의로 된 재산과 제 남은 목숨값을 걸고 아주 우아하고도 자비 없는 반격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그들이 짠 판을 완벽하게 뒤엎기 위해 내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 곳은 어디였을까요? 적의 성벽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끄럽게 대포를 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장 굳건하게 믿고 있는 주춧돌 하나를 조용히 빼버리면 그만입니다. 제게는 지난 30년의 피땀이 서린 이 아파트, 그리고 제 목숨값을 담보로 한 그놈의 보험들이 바로 그 주춧돌이었죠. 눈물 콧물 짜며 매달리는 심판은 이제 제 인생에 없습니다. 저를 현금 인출기로 취급한 그들에게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청구서를 내밀 시간입니다.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빵빵하게 짐을 채운 커다란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죠. 제주도. 네, 그들은 저만 쏙 빼놓고 3박 4일의 달콤한 가족여행을 떠나는 길입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 이번 주말엔 청소 싹 밀어두고 푹 쉬세요. 아셨죠? 냉장고에 반찬도 좀 해뒀어요. 반찬이라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어제 먹다 남은 찌개 쪼가리와 씌어 빠진 김치가 전부겠죠. 예전 같았으면 나만 두고 가는 여행에 서운함이 앞섰을 겁니다. 손녀딸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현관문 앞을 서성였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뭐냐? 운전들 조심하고 재미있게 놀다 와라. 저는 아주 온화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등 뒤로 꽂히는 제 시선이 얼마나 서늘한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릭. 그 경쾌한 기계음은 제게 보내는 완벽한 반격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거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단지 앞 김 사장님? 예, 저 백사동 1202호 박순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 당장 금매로 좀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내놓을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계약금 쏘고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전부 치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가능합니까? 5천만 원이나 싸다는 말에 부동산 사장님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전세 품기라 집 찾는 신혼부부가 줄을 섰다며 오늘 오후에 당장 집을 보러 오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거실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식모살이하며 핏방울처럼 모은 돈으로 산 제 인생의 유일한 훈장. 하지만 껍데기만 남은 이 시멘트 덩어리에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들 부부의 탐욕을 채워줄 담보물일 뿐이니까요. 오후에 집을 보러 온 부부는 단숨에 가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자, 며느리가 탐내던 아파트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며느리의 서랍장에서 빼낸 그 두꺼운 검은색 가죽 파일을 챙겨 들고 대형 생명보험사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고객님,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는 이 간병보험, 치매보험들 말이에요. 피보험자가 나 박순이로 되어 있죠? 이 보험들 수익자를 전부 며느리 최수경에서 법정 상속인이나 본인으로 싹 다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피보험자 동의 철회로 당장 해지할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해지해서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고요.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두드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보험 계약의 특성상 돈을 내는 계약자가 며느리라 할지라도 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인 제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면 그 계획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죠. 저는 제 권리를 아주 철저하게 행사했습니다. 서류의 확인 도장을 찍을 때마다 며느리가 꿈꾸던 그 화려한 상가, 계약서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병에 걸려도 치매가 와도 수경이의 손에는 단돈 10원 한 장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요양원비는커녕 허공에 날아간 그동안의 보험료를 생각하며 피눈물을 흘리겠죠. 모든 서류 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집. 옷장 문을 열고 아주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계절 입을 옷가지 몇 벌과 젊은 시절 남편과 찍은 낡은 사진첩 하나. 그게 제 74년 인생 짐의 전부였습니다. 남은 가구와 살림살이는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어차피 텅 빈 집터에서 아들 부부가 마주할 절망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줄 훌륭한 소품들이 될 테니까요. 잘 있어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올라탄 버스는 강릉행 고속버스였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처음 바다를 보러 갔던 그곳. 누군가의 짐 덩어리로 전락해 숨죽여 살기엔 아직 제 인생에 남은 불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주도에서 한가롭게 바다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을 아들 부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 폭풍 전야의 달콤한 휴가를 마음껏 즐기렴.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며칠 뒤 그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올 그 집에는 구분 등의 늙은 어머니도 화려한 미래를 보장해줄 아파트도 탐욕스럽게 부풀려진 보험금도 모두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래성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거창한 파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발밑을 받치고 있던 물기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벽은 순식간에 허물어지죠. 며느리 수경과 아들 준서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그들만의 성은 제가 현관문을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3박 4일의 꿀 같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부부. 양손에는 면세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밀어넣고 아파트 담보로 상가를 계약할 부푼 꿈에 젖어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겠죠. 준서가 익숙하게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비밀번호가 왜 이러지? 어머니가 바꾸셨나? 비켜봐. 어머니가 비번을 왜 바꿔요? 짐도 무거운데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다시 눌러봐요. 누구세요? 남의 집 문을 왜 자꾸 열려고 그럽니까?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앞치마를 두른 늙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낯선 청년이었죠. 집안은 이미 낯선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경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준서가 다급하게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돌아온 대답은 참혹했습니다. 집주인 박순이 씨가 일주일 전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게 현금 박치기로 집을 팔고 떠났다는 통보였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집을 팔고 튀다니. 내 상가 계약금 어쩔 거야. 당장 내일 잔금 쳐야 한다고. 수경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맹신하고 무리하게 끌어다 쓴 마이너스 통장과 지인들의 빚이 순식간에 수경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색이 된 수경은 마지막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피보험자인 제가 수익자를 모두 제 이름으로 변경하고 동의를 철회해 계약 자체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당신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치매 온 거 아니야? 뭐? 당신이 엄마 요양원 보내고 보험금 타먹으려던 거 엄마가 다 눈치챈 거잖아. 애초에 당신이 분수도 모르고 일만 안 벌였어도 이 꼴은 안 났어. 당장 내일부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누굴 탓해? 서로를 향한 끔찍한 비난과 날선 저주. 우아하고 완벽해 보이던 쇼윈도 가족의 민낯은 그렇게 처참하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은 그들은 제가 머물던 그 좁고 어두운 방의 온기조차 그리워하며 매일 밤 지옥 같은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카드사의 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들의 모래성은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지옥불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저는 강릉의 작은 항구 마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오래된 멍울이 시원한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저는 시장통 골목에 작고 허름한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비록 외풍이 드는 낡은 방이었지만 74년 인생 처음으로 온전한 내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 며느리 눈치를 보며 찌개를 끓일 필요도 무급 가정부 취급을 견딜 필요도 없었습니다. 평생 몸을 움직여온 터라 가만히 쉬는 것도 어색해 시장 구경을 나서며 소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단골이 된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에게 제가 집에서 무친 오징어채, 볶음과 깻잎장아찌를 조금 나누어 드렸죠. 아이고, 순이 형님, 이 반찬 솜씨 대체 뭐래요? 나 이거 밥도 없이 훌렁훌렁 다 집어먹었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네. 우리 시장 한 구석에서 반찬 좀 팔아볼 생각 없소? 그 투박한 한마디가 제 두 번째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국물이 탁하다, 짜다며 핀잔만 듣던 제 솜씨가 이곳에서는 귀한 밥도둑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 시장 한쪽 낡은 매대를 얻어 순인의 찬방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매일 새벽 콧노래를 부르며 묻혀낸 나물과 조림은 오전이면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준서 엄마도 도우미 아줌마도 아닌 순이 씨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 세 글자가 그렇게 예쁘고 당당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무리를 해서 허리가 아플 때면 이웃 상인들이 먼저 달려와 파스를 붙여주었고 달달한 간식이 생기면 제 입에 먼저 넣어주기 바빴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들이 30년을 거둬 먹인 핏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강릉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반년.
제 얼굴에는 예전의 그 칙칙한 그늘 대신 윤기나는 환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찬방 마감 준비로 분주했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가게 입구에 드리워진 길고 초라한 그림자 하나. 무심코 고개를 든 순간 쥐고 있던 국자가 바닥으로 요란하게 툭 떨어졌습니다. 퀭하게 파인 볼, 초점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리는 두 눈. 몇 달 전만 해도 고급 세단을 몰며 제 아들 준서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예요.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달을 품어 낳고 평생을 바쳐 길러낸 내 새끼 아닙니까? 그 초라한 몰골을 마주하니 찰나의 순간 어리석은 어미의 본능이 불쑥 고개를 들더군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왜 이렇게 뼈만 남았냐고 등이라도 쓸어내려주고 싶은 묘한 동요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저 아이는 저를 현대판 고려장 같은 외딴 요양원에 밀어넣고 제 집을 팔아치우려던 끔찍한 계획의 강관자이자 동조자였으니까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수경이 그 여자가 무리하게 대출 끌어다 쓰는 거 못 막은 제 잘못이에요. 상가 계약금은 날아가고 빚쟁이들은 매일 찾아오고 수경이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저 이제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엄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놀라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죠. 예전 같았으면 남들 시선이 두려워 서둘러 아들을 부둥켜 안고 방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남은 돈이라도 다 긁어 모아 아들의 빚을 갚아주려 동분서주했겠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찬방 안쪽 서랍에서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내 앞으로 날아온 청구서들이다. 가져가라. 이게 다 뭐예요? 바닥에 흩뿌려진 종이들은 며느리 수경이가 제 이름으로 잔뜩 가입해 두었던 고액 요양보험과 간병보험의 미납 청구서들이었습니다. 제가 강릉으로 떠나오며 보험 수익자를 모두 제 이름으로 바꾸고 일부는 해지 처리하면서 발생한 정산 내역들이었죠. 대출길이 막히고 빚더미에 앉은 아들 부부에게 매달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 비싼 보험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폭탄이었을 겁니다. 탐욕으로 부풀린 눈먼 돈의 대가는 그렇게 고스란히 그들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들이 내 목숨값으로 계산했던 돈, 그 헛된 꿈의 영수증이야.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너희들끼리 잘 살아보려 했지? 이제 그 죗값은 내가 온전히 짊어지고 살아라. 엄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대로 죽을 것 같아요. 저희 다시 합쳐서 예전처럼 살아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예전처럼?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너희들 뒷바라지하며 뼈 빠지게 투명 인간으로 살던 그때로? 아니, 나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내 인생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야. 다시는, 2번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저는 엎드린 아들을 남겨둔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서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등 뒤에서 시장통을 울렸지만 이상하리만치 제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일말의 씁쓸함마저 강릉의 시원한 바닷바람에 기분 좋게 흩어져 버렸죠. 세상 사람들이 모진 엄마라고
손가락질해도 좋습니다. 저를 갉아먹는 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낸 순간 제 안에서는 묘한 안도감과 내일을 향한 벅찬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건어물집 아주머니와 과일가게 총각이 조심스레 찬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모락모락 김이 나는 미역국을 쟁반에 받쳐들고요. 순이 형님 놀랐지? 고생했어. 얼른 밥부터 챙겨. 속 든든해야 훌훌 털어버리지. 오늘 우리 찬방 깻잎 무침이 아주 밥도둑이더라고. 얼른 한술 떠. 그들이 내민 따뜻한 숟가락을 받아드는 순간 꾹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74년을 살며 비로소 진짜 내 편을 만났다는 벅찬 안도감,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닙니다. 내 상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저의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굽은 등으로 평생을 희생하던 늙고 초라한 어머니는 이제 강릉 앞바다처럼 찬란하고 자유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쓰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박순이라는 이름 세 글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제게는 기적 같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며 숨죽여 울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고귀한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을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를 끊어내고 문을 열고 나서세요. 당신을 반갑게 맞아줄 찬란한 파도가 분명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작은 용기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디 스스로를 위해 이기적으로 행복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